번째, 세계 경제 상황 지금 확산으로 급속도로 침체되고 있죠. 그 전에 전 세계적인 무역 문제가 있었고 이제 질병까지 터지면서 급속도로 침체되고 있다. 그랬을 때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2차 대공황 위기를 지금 예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앞으로 경제 전망을 보자. 이런 내용을 오늘 해볼 예정입니다. 자, 세계 경제 위협하는 4가지. 멈추지 않는 질병 확산세, 그리고 국제 공조가 잘 안 되고 있죠. 같이 합쳐가지고 백신을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거보다 일단 막아라. 우리나라까지 안 들어오게 막아라. 지역 봉쇄하자. 이런 게 우선이죠. 급한 불, 우리나라부터 살자. 예를 들어서 양적 완화 같은 경우도 공조 대서한 게 아니라 미국이 먼저 하고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 따라서 간 거죠. 공조에서 우리 전체적으로 위험하니까 같이 금리를 내리자. 미리 사전에 공모해서 이런 거 없이 여기서 막 내려버리고 여기서 막 달러 찍어내버리니까 우리나라도 급하게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더라. 그리고 세 번째,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 이 정도 입지가 되면은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 당시에 유가 얘기 나오기 전에 감산 같은 경우도 1000만 배럴에서 1500만 배럴 될 거다. 1500만 배럴이라고 거의 확정시 얘기했죠. 점점 더. 그리고 질병 치료제 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근데 결국에는 조금씩 어긋나고 있죠. 자, 그리고 유가. 이때는 아직 떨어질 때죠. 그리고 지금 30% 올랐어도 아직은 20달러대더라. 3일간 30% 가까이 올랐어도 추후엔 다시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물지수 보니까. 그런데 28.70 전 거래일에 비해서 떨어졌다. 4년 만에 최저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유가 다 될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미국에서 공조 안 해주면 사우디에서는 배럴당 30달러 수준의 유가도 만족스럽다 라고 이야기 나올 정도니까 미국이 배짱부릴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질병 상황 보면은 지금 거의 2달도 안 됐는데 엄청나게 늘었죠. 백신 개발되고 하면은 조금 더 양호해질 수는 있겠지만 이미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생겼다? 얘가 질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문제를 야기했다. 그러니까 질병 문제 끝나면 끝이다. 단순하게 분석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이미 경제 문제까지 넘어왔다. 얘로 인해서 유가도 하락하고 항공사 이런데 관광업도 쇠퇴하고, 그다음에 조선업도 쇠퇴하죠. 시추선이나 이런 거 개발 못하니까 여러가지 무역도 쇠퇴되고 여러가지 경제 문제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 해결되면 끝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죠. 많은 실업자도 나왔고, 최근에 이제 유가 증산 이야기 나오는데 푸틴이 형이 폭락은 사우디 탓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폭락은 순전히 아랍 동맹국이 시작한 것이다. 저번에 제가 푸틴이 시작했다고 이야기했는데 푸틴은 그렇게 인정 안 하죠. 증산으로 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원유 대비 수출 비중 상위 20개국인데, 그러니까 수출 금액 대비 원유를 얼마나 파느냐. 제가 빨간 네모 쳐놓은 여기가 어디냐면은 오펙 국가예요. 홍고 이렇게 44.8. 여기 없는 나라들도 있어요. 상위 20개국이니까. 그런 데도 있지만 사우디나 이란 같은 경우도 70% 정도 되고, 상위 4개국 나이지리아, 앙골라, 알제리, 쿠웨이트 여기 지금 다 90% 넘어가죠. 이런 나라에서는 사실은 셰일 업체가 믿긴 믿죠. 원유 생산량 1위 사우디였나 그랬었는데 미국이 채갔잖아요. 셰일 오일 그걸로. 그리고 러시아도 3등으로 밀리고 그랬을 때 믿긴 믿지만 셰일 업체로 인해서 새로운 대체 에너지가 개발이 되면은 원유 수출이 둔화되고 이런 부분이 밉지만 어쩔 수 없죠. 얘네는 요걸로 먹고 사니까. 그죠? GDP 대비도 40%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긴다? 수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원하는 가격에 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침체를 맞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감산을 하자고 했겠죠. 어차피 생산해봤자 팔리지도 않는 거 값이라도 비싸게 받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는 54%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죠. 비중이. 물론 원유 수출이 중대한 사업이긴 하지만 이거 없더라도 국가는 어느 정도 돌릴 수 있더라. 그러면은 오펙 쪽에서 감산 합의를 셰일 업체를 죽이면서 같이 죽자 했을까요? 아니면 그나마 버틸 여력이 있는 러시아에서 같이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오펙 쪽에서는 또 그리고 자체 생산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조금 미국에서 안 팔겠다 하면 베네수엘라 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이쪽이 얘기하는 게 더 맞겠죠.
그 오펙 쪽에서는 또 러시아가 그랬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티니 형은 왜 아랍이 이렇게 했다고 할까요? 책임 떠넘기기로 일단은 감산이 될 것 같으니까 책임 떠넘기기로 일단 약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끌 수 있죠. 이렇게 이리저리 하면서 조금 더 끌 수 있죠. 끌면 끌수록 위험한 건 셰일 업체니까. 자, 이미 셰일 업체가 첫 파산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슬슬 감산협이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 애들도 거의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합의하면서 조금씩 유가 올려서 이제 미리 잡아놓고, 그 다음에 뭐 40달러 안 되게 조금만 더 유지하면은 나머지 업체들도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고 움직이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미 셰일가스를 채굴 생산하는 화이팅 페트롤리엄 경영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지금 여기까지 밀어붙였으니까 당분간 회생이 힘드니까 일단 그런 거죠. 자, 그리고 강하게 나왔죠. 수입 원유에 대해서 관세 붙이겠다. 사실 자체 생산하는데 그래도 뭐 일단 팔아야 되니까 지금 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루 1000만 배럴 이상의 대규모 감산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아니 근데 왜 미국은 감산 안 하냐? 너네가 생산량 1위지 않냐? 그런데 우리 보고만 감산하고 너네는 이득 볼 건 이득 보고 가격 올려서 너네는 많이 팔고 우리는 조금밖에 못 팔게 하냐? 그러니까 오펙이 뭐라고 그래요? 미국도 동참해라. 그래야 원유 감산 합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6일 회의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9일까지 밀린 상황이죠. 역시 티니 형도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네도 감산해라. 가격 제대로 하려면.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감산, 그리고 오펙 측에서 분석하는 건 뭐예요? 감산 합의해도 국제유가 더 떨어진다. 자, 1000에서 1500만 배럴 감산한다고 해도 어떻게 된다? 그 국제 원유 수요는 하루 3000만 배럴 정도 줄어든 상태다. 그러니까 원유 시장이 붕괴하기 전까지 시간만 조금 벌어줄 뿐이지 결국엔 셰일 업체들 파산할 위험성이 높아지죠. 오늘 그래서 유가가 다시 떨어진 거죠. 미국도 그 럼프 형이 뭐라 그래요? 아, 우린 감산하겠다고 합의한 적 없다. 점점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번 분기 내로 2분기죠. 2분기 배럴당 20달러 혹은 10달러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결국 오늘 이야기 나오면서 뭐 6, 7%, 3% 뭐 이 정도 떨어진 거죠. 물론 다시 오를 수 있어요. 감산 합의가 9일이니까 9일 전후 혹은 그 전에 기대감으로 해서 오를 수 있다. 근데 만약 이때 결렬나면 다시 뚝 떨어질 것이고, 혹은 뭔가 합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뭐 협의 정도 된다.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음 회의 때 다시 결정하겠다. 이러면 또 오르겠죠. 그렇지만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뭐 지금 사라. 위험한 발언이죠. 여기서 결렬되면은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고 하죠. 뭐 ETN이니 이런 거. 문제는 지금 원유 가격이 굉장히 떨어져서 오를 줄 알고 60달러에서 20, 30달러대까지 떨어졌는데 얼마 전에 20달러 초까지도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동안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오를 것 같죠. 오를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죠. 그러면서 높아진 게 뭐다? 괴리율이다. 괴리율이 60%가 넘었다. 이제 저 오를 것 같다는 기대감 막 생기고 이쯤 되면은 바닥 찍었겠지 하면서 심한 데는 60%를 넘었다. 괴리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유가가 오르더라도 수익이 안 나요. 진짜 많이 올라야 나는 거죠. 상장 지수 증권을 지표 가치보다 비싸게 매수한다. 비싸게 매수하니까 떨어지면 작살나는 거고 오르더라도 어느 정도 오르기 전까지는 이익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인제 와서 사라고 하는 인간들도 있죠. 예를 들어 비행기나 모는 인간이나 이런 사람들은 원유 가격 오르니까 이런 거 해라 뭐 유도하잖아요 요새. 왜 인제 와서? 그럴 거면은 괴리율 생기기 전에 진지하게 얘기하든가. 그땐 또 떨어지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괴리율 줄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죠. 일단 질병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유가 수요 줄어들면서 유가 문제 생기고, 그 다음에 뭐 항공사나 관광업계 이런 쪽도 타격 생기고, 무역 쪽으로 타격 생기고,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전반적인 침체이죠. 그래서 이걸로 손실은 최대 5천조 원이 날 수 있다. 세계 경제가. 이게 어느 정도다? 세계 연간 국내 총생산의 4.8%까지 해당되는 규모다. 2조 달러에서 4조 1천억 달러까지. 한 달 내에 손실 규모가 12배 이상 늘어났다. 이게 경제 위기죠. 질병 끝나면 바로 살아난다는 그런 위기 아니죠. 85개국이 긴급 자금 요청하고 있고 이런 일은 75년간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역사상 왜?
질병 이전에 무역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그 전에 미중 무역 전쟁 이미 하고 있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금 회복해 볼라 할 때 질병 문제 터진 거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훨씬 더 어렵더라. 보통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완화하고 공생하려고 하는데 어려워지기 직전에 다툼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질병 문제 터지면서 경제가 멈춰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병 끝나면 끝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되죠. 인민은행 전세계 경제 대공황 위기다. 지금 제2의 대공황 위기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나 20세기 초반 대공황이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말고 요거를 능가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공황 얘기 저번에 저희가 영상에서 올렸었죠. 장난 아니었죠 그때도. JP모건 CEO가 나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GDP 2분기 미국 GDP는 연 35% 비율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실업률은 14%에 달할 것. 최악의 시나리오의 경우지만 사실 여기까지는 안 떨어지겠죠. 여기까지는 안 떨어지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안 가겠지만 심지어는 이렇게까지도 예측이 된다.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리고 어떻게 세계 경제 성장률 집계한 결과 평균 2.5%에 그쳤다. 1월에는 3.1%였는데 한 두세 달 지나고 났더니 0.6%나 하락했다. 특히 심한 데는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1.7%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를 예상하는 곳도 많다. 이게 뭐 선진국은 역성장이 날 때가 은근히 있죠.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발전할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상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여기 우리나라 뭐 심하면 12점 몇 프로 떨어진다고 했던 여기 3.3%에서 마이너스 4.0%로 하향 조정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전세계 경제 성장률 11년 만에 최저 추락이다. 11년 전에 뭐 있었죠? 리먼. 이후 최저다.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하강하고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때보다 더 심하게 떨어질 가능성 높아지고 있죠. 주가도 그때보다 더 빨리 떨어지고 유가도 더 빨리 떨어지고 실업률 그때보다 더 빨리 늘고 있고. 그렇죠. 어떻게 얘기해요? I자 폭락이나 V자 반등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뭐 뉴욕대 교수는 I자 수직 낙하, 버냉키 전 중앙은행 의장은 V자 반등을 예상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치 이런 사람들은 6월 말까지 종식됐다는 확증 어디에도 없다고 그랬죠. 지금 6월 말 얘기하는 인간들이 도대체 어디서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요때 가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개발이 된다, 백신이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급격히 떨어질까요? 보급될 때까지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그런데 뭔 생각으로 지금 6월 말이라고 하는지 예상인 거죠. 종식은 아니죠. 이때쯤에 뭐가 된다? 개발이 되든지 해서 안정적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보다 안정적으로 될 수 있겠지만 종식된다는 건 거의 힘들죠. 그 이상 지속된다면 모든 영향은 증폭될 것이다. 6월 말까지 최대한 해결하자 이런 마인드로 요때 종식됐을 때를 기준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보통 장기화될 가능성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2차 고비가 온다. 기업 이익 악화가 불가피하고 연준에서 지원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불안이 상존한다.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화됐다가 2차로 한 번 더 악화할 부진 요인이 대기하고 있다. 그때는 크진 않지만 장기화된다. 장기화되는 게 위험한 거죠. 패닉. 사실 뭐 긍정적인 기사들도 많은데 이렇게 됐으면 하고 희망찬 발언은 나오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없죠. 경기의 위기는 질병 사태가 해결되고 나서 그 다음에 상황 봐서 움직여도 늦지 않다. 그 전에 섣불리 움직였다가 내 자금을 다 날려버리면 안 된다 라고 계속 얘기했었죠. 최악의 압류 사태 언제예요? 리먼 때. 근데 또 나타날 거다. 그렇죠? 왜? 모기지나 월세 이런 거 지금 쇄도하고 있다. 사람들이 실업률이 높아지고 자영업이 침체되고 기업 경기가 침체되니까 실업률이 높아지고 고용은 부진하고 사람들이 여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미국도 어떻다?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면서 중개업계 손실이 눈덩이로 불어났다. 이미 이 정도인데 여기서 최악의 경우 20% 선까지 실업률이 뛴다. 아까 14%인데 여기는 20%까지 예상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고유세건 아니면은 그 모기지 이자건 세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월세를 안 내면 못 내면 집주인의 부담이 커지는 거고
그러면서 전 세계 곳곳에 부동산 버블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뭐 강남은 안 떨어진다. 떨어지고 있는데 안 떨어진다고 하죠. 그리고 뭐 풍선효과 아직도 번진다. 세계적으로 이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이 오르면 끝물이죠. 보통 인천이 오르면 끝물이었죠. 인천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보통 그 상승세가 다 터지고 나서 인천 갔을 때 수도권에서 거의 끝물이었잖아요. 이번에도 인천 급등, 풍선효과 번지나 정신 나간 기사들이죠. 자, 결론 뭐예요? 유가 합의 기대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치료제 개발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떨어지고 있고 증시는 떨어졌다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죠? 지금 경제위기는 끝났다 아니다? 아직 한참 남았다. 낙관적인 기사를 가지고 주식을 투자해라, 부동산을 투자해라, 이런 기사들 지금은 절대 믿을 때가 아니다. 아직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죠?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기대감은 무산될 수도 있죠. 그리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이게 최악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다. 이거 믿고 잘못 들어갔다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